유럽 해적 케이블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자국 안방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국영 전력회사가 유럽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 기업에 2조 원짜리 계약을 넘겼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안방을 한국에게 내줬다고요. 이건 단순한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고인물들이 꽉 잡고 있던 시장이 단 15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전 세계 바다 및 130만 킬로미터, 지구를 32바퀴 반을 감는 이 거대한 연결망을 누가 깔았느냐에 따라 21세기 패권이 결정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운 건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만에서 10번 싸워 10번 이겼습니다. 유럽 본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졌기에 100년 벽이 15년 만에 허물어진 걸까요? 왜 미국은 중국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한국에게 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대만에서 10번 싸워 10번 이긴 전승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넥상스에서 해저 케이블 설계 엔지니어로 34년을 일했습니다. 북해 해상풍력 단지 케이블 설계를 비롯해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수십 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오랫동안 기술적으로 우리보다 한 세대 뒤처진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난 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바다 밑에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금융거래, 기업기밀, 군사통신. 이 모든 데이터의 99%는 위성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묻혀있는 가느다란 선을 타고 흐릅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의 총 길이는 130만 킬로미터. 지구를 32바퀴 반을 감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을 누가 깔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21세기 패권이 결정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1970년대 냉전 시절, 미국은 소련의 핵 잠수함,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특수 잠수함을 오호츠크의 바다까지 보냈습니다. 소련의 해저 케이블에 감청 장치를 몰래 달아놓은 겁니다. 작전명 아이비벨. 이 작전이 발각되기 전까지 미국은 소련 해군의 모든 작전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전의 핵심은 바다 밑 케이블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화웨이 마린 솔루션을 앞세워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파고들었죠. 돈 없으면 우리가 싸게 깔아줄게. 대신 운영권은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바다를 장악해 갔습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깐 케이블로 우리 국방부 데이터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백도어 하나 심어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런 공포가 워싱턴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칼을 빼들었죠. 클린 네트워크. 중국 기업이 관여한 해저 케이블은 절대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케이블을 깔려고 홍콩 경유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그 노선들이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새롭게 설계됐습니다. 중국은 시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시절 유럽 업계의 분위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LS전선이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프랑스 넥상스 동료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은 한마디였습니다. 한국? 거기가 이 사업을 한다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경멸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은 진입 장벽이 성벽 수준입니다. 프랑스 넥상스와 이탈리아 프리스미아는 1900년대 초반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발주처들은 언제나 먼저 묻습니다. 너네 이거 깔아봤어? 30년 버틴 적 있어? 이러니 신규 기업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짜리 전선을 바다 밑에 까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하는 데만 수백억이 날아갑니다. 소금물, 수압, 상어, 지진. 이 모든 걸 30년 이상 버텨야 합니다. 경험 없는 기업이 이걸 할 수 있을 리 없다. 그게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도 도전했다가 유럽 시장에서 깨지고 돌아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파리 사무소에서 상사였던 장마이너스 클로드 모로가 회의 테이블에 던진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동양에서 이 분야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없다. 역사가 없으면 기술도 없는 법이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완전히. LS전선은 공장을 지은 뒤 10년 가까이 적자를 봤습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았으니까요. 너네 써봤다가 고장나면 책임질 거야? 이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구자엽 회장과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는 결국 연결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 그 확신으로 기술 개발에 계속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무기가 나왔습니다. 525kV급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이 기술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전기가 1초에 60번씩 방향을 바꿉니다. 변압이 쉽지만 먼 거리를 보내면 전력 손실이 큽니다. 반면 직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바다 건너 수백 킬로미터를 보낼 때는 무조건 직류여야 합니다. 문제는 525kV, 즉 52만 5천 볼트까지 전압을 올렸을 때 케이블이 버텨내야 한다는 겁니다. 절연 기술이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딱 6곳입니다. LS전선이 그 6번째가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 공장에 가면 압도적인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높이 172m, 아파트 60층 높이입니다. 이름이 VCV 타워, 수직 연속 압출 시스템입니다. 왜 케이블 공장에 172m짜리 타워가 필요한가? 케이블 굵기가 사람 허벅지만 합니다. 이걸 바닥에 누워서 뽑으면 중력 때문에 단면이 찌그러집니다. 완벽한 원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연 불량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액체 상태의 절연체를 쏘면서 케이블을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중력을 균일하게 받아야 완벽한 원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워가 높을수록 케이블이 식는 시간이 길어지고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올라갑니다. LS전선은 이 타워를 아시아 최고 높이로 지어버렸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이 이 공장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반응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지, 저게? 경계심이었습니다. 172m짜리 타워에서 쏟아져 나오는 케이블의 품질이 우리가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파리 사무소가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있다고 이 시장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의 절반은 토목이고 건설이며 생존 투쟁입니다. 아무리 공장에서 완벽한 케이블을 만들어도 바다 밑에 제대로 깔지 못하면 수천억짜리 쓰레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무기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험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서해와 남해는 조수간만의 차와 물살이 세기로 유명하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긴 그 울목, 그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곳에서 한국의 잠수사들과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을 일해왔습니다. 진도와 제주를 잇는 105km 해저 케이블 설치 현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아니면 태풍이 불어닥치는 비바람 속에서 산업 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오는 랜딩 작업 때 잠수사들은 물속에서 케이블이 바위에 긁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시야가 1m도 안 됩니다. 흙탕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잠수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다 감으로 합니다. 안 보이면 손으로 더듬고 손도 안 느껴지면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작업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돌망태 작업입니다. 케이블을 바닥에 깔아만 놓으면 조류에 쓸려가거나 어망에 걸려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돌을 채운 무거운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돌망태 하나 무게가 16톤입니다.
크레인이 26톤짜리를 바다로 내리는데 물속의 잠수사가 무선으로 유도합니다. 1m 좌측, 조금 더 오케이, 다운. 만약 여기서 호흡이 1초라도 어긋나거나 갑작스런 파도에 크레인이 흔들리면 16톤짜리 돌덩이가 잠수사를 덮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진도 마이너스 제주 구간 공사 때 작업자들은 2박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 채 흔들리는 바지선 위에서 빗속에 젖은 김밥으로 끼니를 버텼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면 그 자리에서 용접으로 고치고 태풍이 오면 철수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갔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날씨 안 좋으면 작업 중단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납기는 맞춥니다. 밤새워서라도 됩니다. 이 말이 단순히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의 무게를 나중에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LS전선이 자회사 LS마린 솔루션을 통해 시공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면서 이들은 이제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배에 싣고 가서 저희가 깔아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100% 책임집니다. 이것이 턴키 솔루션입니다. 열쇠만 돌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상풍력 단지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작업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일수록 원스톱 서비스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합니다. 복잡한 책임 소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제조사와 시공사가 다를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이 불량이라서 끊어진 거야. 무슨 소리야, 깔다가 돌에 긁어서 끊어진 거잖아.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발주처만 미칩니다. LS전선은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2020년 대만이 발표를 했습니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20기가와트 규모로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0개를 바다에 띄우는 수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려면 해저 케이블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 내로라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100년 레퍼런스의 고인물들이 대만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당시 넥상스 아시아 프로젝트 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도 끼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만 솔직히 변수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1차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LS전선이 8개 프로젝트 전량 수주했습니다. 100%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8개 중에 하나쯤은 잘못된 정보가 섞인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2차 프로젝트까지 합하면 10회 연속 수주 성공이었습니다.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10번 홈런을 쳤습니다. 파리 사무소에서 제 상사였던 장마이너스 클로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피에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LS전선이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지리적 위치였습니다. 강원도 동해 공장에서 배를 띄우면 대만까지 며칠이면 닿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대만에 케이블을 깔려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 운송비만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오다가 태풍을 만나면 몇 달씩 지연됩니다. 한국은 옆집입니다. 거기에 납기 준수 능력이 더해졌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주 5일 칼같이 지키고 휴가 기간엔 공장이 섭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발주처 입장에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가격 합리적이고 납기 정확하고 품질 완벽한 기업.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신뢰를 쌓은 LS전선이 마침내 유럽 본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3년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텐넷이 2조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계약을 LS전선에 넘겼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의 안방을 한국에게 내줬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럽이 100년 넘게 지켜온 홈그라운드에서 한국 기업이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 순간 유럽 업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업을 변수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진지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계약 규모를 보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조 원. 단 15년 만에 우리의 유럽 본토 시장에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30기가와트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만의 스케일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해저 케이블 공장이 없습니다. 중국 건 쓸 수 없고 유럽 건 너무 비싸고 멀다. 이 고민을 LS전선이 정면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되면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케이블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안보 문제도 완벽하게 해소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니까요. 중국은 202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빈자리가 고스란히 LS전선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LS전선의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235조 원. 2040년까지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되는 돈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024년 초 강원도 동에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34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요. 172m짜리 타워 앞에 섰을 때 처음엔 그저 인상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생산 공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전련층 두께의 균일함, 케이블 단면의 정밀도, 품질 관리 시스템의 체계. 유럽 공장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정밀했습니다. 현장을 안내해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재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묵묵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안 사줬을 때 어떻게 버텼습니까? 박재원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앉아서 한국의 산업 역사를 밤새 조사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준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거북선 그림 한 장을 들고 울산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었을 때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반도체에서, 자동차에서, 방산에서, 의료에서, 그리고 지금은 바다 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기술의 연결선을 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34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기술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의 적자를 버티면서 172m짜리 타워를 세우면서 흙탕물 속에서 16톤짜리 돌망태를 유도하면서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받은 고난을 힘으로 바꾸는 나라, 불가능하다는 말에 묵묵히 칼을 가는 나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와 장마이너스 클로드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LS전선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전기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마처럼 잡아먹고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바다 위 풍력 단지가 청정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통로, 바다 밑바닥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놓여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00년 넘게 쌓아올린 벽을 한국은 15년 만에 허물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초고압 기술과 신뢰라는 해자 앞에서 막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켜는 전등,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그 모든 것이 저 차가운 심해를 가로지르는 한국산 케이블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